2019년도 6월 10일 날이죠, 오늘. 오늘 이제, 새로운 의미 있는 날이네. 우리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드러크 에센셜의 첫 번째 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책이 보니까 내가 2004년도 9월달에 한번 했네, 보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6월달에 하고, 그래도 두 번 하고, 오늘 세 번째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2018년, 19년도 할 때 이 책이 아니고, 요 앞에 책이 또 하나 있거든. 그 책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시 묶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묶은 거 보이지? 그 책이 떨어져가지고 새 책을 사가지고 묶었다 하면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요 책 하기 전에도 한 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 번, 이제 그 초기 멤버들이 아마 그 책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타도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사가지고 묶은 책인데, 어떤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드러크는 이제 이게 전에 말한 대로 일본의 오에다 아소라는 사람이 이제 전체를 이제 기획해서 묶은 책이지만은 어쨌든 드러크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발간되면서 한국 독자들에게란 그 글이 있는데 이게 좀 의미 있으니까 이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드러크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결론은 한국은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거든. 이제 이 책이 초기에 전환기를 다뤄요. 역사 속에 있는 전환기처럼 한국도 그런 어떤 전환기에 접어드는데 전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없다는 거야. 들어가 볼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프랑스보다 영국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몇 배나 빠르게 사회 변혁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국가도, 러시아도 일본도 독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뭐한 날이야? 일본은 2차 대전을 졌고 독일도 2차 졌단 말이야? 러시아는 무엇 때문에 혁명이 있나보다 엄청 파괴됐겠지. 그런 파괴 많이 된 나라 치고 한국만큼 그게 파괴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이제 그 이전에 6.25 동안에 이제 일본이 또 우리나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속에서 한국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왜 그런지를 잘 봐야 돼. 드러크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아. 여러분이 모든 책을 읽다 다 그렇지만 특히 드러크 책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왜냐? 여러분이 글을 잘 쓴다는 게 뭐야? 항상 글을 쓸 때 의도가 있는 거도 이런 말 하고 해서 미리 뭔가를 던져나가잖아. 그렇지? 그런 걸 잘 보면 이 책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했고, 그렇지? 새마을 운동도 그렇지만 박정희 그 대통령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쓰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놓이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이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죠. 이게 산업화 이전 국가, 미개발 국가에는 없는 거죠. 산업화된 국가에 있는 모습들을 쫙 나열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한국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조용한 나라, 듣기 좋아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런 분들이 했지. 그 인도의 누구야?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했나? 그랬다 넘어가서. 어떤 간에 농경국가 였단 말이야. 그런데 불과 25년 후에는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철업과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그렇죠? 지금은 조선도 어렵지만 제철은 포스코 같은데, 포항제철 같은데
하고 세계 업계의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지금도 강력하죠. 2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변신을 지금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단 극적이었다. 여기서 전환 속도를 거론하거든. 속도를 거론한다. 전환 속도가 극적이었다. 매우 빨랐다. 일본이 75년에 걸쳐 이룩한 것, 근대화, 현대화지.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 시작한 거. 영국이 150년 만에 한 게 다른 책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프랑스의 8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일본의 3분의 1의 시간에 한국은 근대화된, 이게 현대화됐다는 거야. 엄청난, 고작 25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을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앞에서 뭘 말해? 나라가 발전했다는 얘기하고 있지. 사람이 그만 떠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인적 자원의 질적 변화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여러분의 성공이 여기에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에는 구성원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 후배들, 누구든 간에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왜냐? 그것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불과 25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럽하며 한국을 칭찬하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더럽게 미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 이 한국의 이런 인적 질적 변화가 뭘로 가능해서 미국에서 배운 교육제도가 들어온 거다. 그지? 테일러의 생산성 혁명의 혁명이 뒤에 나올 거야. 1장에. 생산성 혁명과 연관된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적 자원이 바뀌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힘. 일본이 저렇게 발전한 게 뭐야? 그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들어왔지. 데밍의 품질 관리, 드루크의 경영, 드루크나 데밍 같은 사람은 전부 일본에 가서 가르친 멘토들이거든. 일본의 대기업에게 만든 장본인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좀 한번 들어왔다는 거야. 1950년 한국 사람들은 문명자는 아니었으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일제시대에 일본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특히 과학 및 기술과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이거 보면 분통특기적이지. 분통특기잖아. 기껏해야 우리 드라마 의사들만 좀 한국 사람 나오지 다른 게 전혀 안 나오잖아. 그지? 일본이 철저하게 말살했다니까. 그런 속에서 일궈낸 인적 자원의 질적 혁신, 이 드루크는 칭찬하는 거예요. 의학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일본의 그 핍박 속에서도,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6.25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 프로페셔널, 이 책이 경영자 프로페셔널이야 등 많은 지식 근로자들 양성해낼 수 있습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처럼 대단한 것이에요.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걸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우게 될 거야. 아까 인도의 타고르지, 타고르가 말이지. 이 책은 성취 능력이 우수한 한국의 전문가와 경영자 그리고 전문가와 경영자가 대기업 공부하고는 한국의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딱 명시되지. 누구? 지식권로자와 지식권로자가 될 사람들. 왜냐하면 한국의 내일은 그러한 성취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경영자가 창조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 드러그 이 책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누가 갖고 있다고? 정치인들 아니라는 거야. 정치인 아니다. 이 명백히 딱 밝혀. 결국 한국의 미래는 이 격변의 도전기, 전환기에 이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 지식권론자들. 경영자들은 거예요. 왜? 이 모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경제적 문제거든. 경영의 문제라는 거야.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 능력을 갖춘 전문가, 이걸 영어로 말하면 effective professional, effective executive, 효과적인 경영자, 효과적인 프로페셔널가 이걸 창조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는 지난 250년 동안 선진국이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세 번째, 지난 250년 같은 뭐야? 산업혁명이지. 전기기관이 발전 1776년에 발생된 그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세 번째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일장에 들어가면은 인류 역사의 전환기를 뭘로 드러가 사례를 넣냐면 13세기의 전환기, 15세기의 전환기, 18세기의 전환기, 그리고 20세기 전환기거든요. 18세기 전환기가 뭐야?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산업혁명의 전환기는 두 번 있어. 아까 여기 지금 1830년대와 40년대의 1차. 그지? 그 이후에 또 뭐야? 2차 어디 나와? 그 밑에나? 70년대, 그지? 70년대와 80년대 2차지. 그게 이제 산업혁명인데, 20세기의 전환기는 여기 세 번째로 말하게 되면 또 다른 전환기야. 이해되지 뭔 소리지? 자, 인류 역사 앞에 13세기 전환기가 있고 15세기 전환기 있고 18세기 전환기가 있고 20세기 전환기가 있는데 20세기는 18세기로 보면 1차, 2차가 있고 3차가 20세기지만 요게 또 20세기 전환기 따로 보고 있는 이런 개념을 안 가지면 나한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거론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지금의 이 전환은 과거에 이루어진 두 차례 전환 매우 흡사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두 차례 전을 설명하는 거야. 1차가 뭐냐?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1차 전환. 그러니까 1776년에 산업혁명 인낙지, 그지? 인나고 난 이후에 전환기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 1차 전환기는 1776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로부터 몇 년 지났어? 그로부터 한 6, 70년 지나고 나서 생긴 1차 전환기 있었다는 거야. 그때 대표적인 기술이 뭐야? 철도, 우편, 전신이지. 전신 사진. 늘 항상 기술을 먼저 거론해. 그 다음에 뭐야? 유한책임회사 개념과 투자하는 이거 뭐냐면 사회적 혁명이지. 사회적 혁신이지. 앞에 기술적 혁신을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혁신을 거론하는 거야. 그게 1차라는 거야. 산업혁명 속에 1차, 2차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2차는 뭐냐? 2차 전환기는 전기, 1870년에서 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2차 전환기에는 어떤 기술? 전기. 그 다음에 전구, 합성 유기화합물, 소위 화학산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및 가정용 도구, 이것도 기술에 속하는 거야. 이 도구니까. 도구가 발명되었고, 이 기술이니까 발명됐단 말을 쓰니까. 현대적 영리 추구 기업, 이게 사회적 혁신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상업은행 등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 이제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역사 길어.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과 가정용 도구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이게 멋진 영국 신사들이 엘리베이터 승자가 타고 올라가잖아. 그때 등장하는 거야. 그런 게 등장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3차 전환기. 그러나 드러크는 1840년대, 7, 80년대에서 현재 이 책을 쓸 때가 언제쯤이야? 이게 아마 20세기 초 거라고, 2000년도 초에 이제 그럴 텐데, 그때 염두에 두고 봤을 때 3차 전환기로 보는 거야. 소위 이제 이게 정확히 말하면 1950년, 50년에서 7, 80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변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3차 전환기는 앞으로 1, 2차 전환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와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드러크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잖아, 그지? 우리는 상당히 많이, 그때부터 많이 알 수 있지만, 드러크 본인은 조심스러운 거, 그 당시에. 알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야. 꽤 높은 확률을 가지고 말입니다. 더더나 한국 같은 경우도 그 확률에 의해서 아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5가지를 예측하고 한국에 원하는 한 가지 이렇게 예측하는 게 요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크는 방금 미래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걸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셨다 그랬지. 그 5개를 본인이 말하고라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첫째, 지금부터 10년 또는 15년 후 사실은 이 책이 쓸 때가 20세기 초라고 이미 지난 거야. 10년이면 2010년을 말하고 15년이면 2015년을 지나니까 사회와 경제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드러크 2000년도에 말했던 거와 전혀 다르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 드러크는 이 사회를 4차 산업사회라고 명칭하는 것도 몰랐을 거야지. 왜냐? 드러크가 돌아가시는 그해 다보스가 있었거든, 그지?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IoT라든가 이런 엄청난 전혀 다른 사회 경제를 예측만 하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것과도 다를 겁니다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앞으로 이미 도래한 미래라는 얘기를 곧잘 했지, 그지? 이미 도래한 미래, 이미 일어난 미래. 드러크는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앞으로는 전혀 다른 사회 경제가 될 거다는 얘기를 예측하는 거야.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것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게. 자, 두 번째로. 기업 역시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달라진다. 지금 기업과 다르다는 거야. 2000년도 기업과 2020년도 기업은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정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기업은 정보 폐쇄적이지. 지금은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그냥 오늘 나오면 쫙 번져버리잖아, 그지? 이런 어떤 정보 공유 때문에 이제 매우 달라질 것이다. 어느 지역의 어떤 기업도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이 오직 지역 시장뿐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누가 설명해. 어떤 기업도 글로벌 차원의 경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사업은 지역 시장을 통해 사업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사실 대부분 회사가 다 그러죠. 글로벌 경쟁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어. 그럼 그 지역에서 뭐 어떻게 돼? 다른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버리겠지, 그지? 글로벌 경쟁을 갖춰야 돼. 왜냐? 글로벌 경쟁의 갖춤이 오면 운송비가 들 테니까 그 지역 거를 쓴단 말이야. 예를 대표적인 게, 내가 옛날에 도자기 회사 좀 됐나 몰라. 대전에 어느 업체 내가 컨설팅 한다고 전무로 가야 될 텐데, 거기 이제 대전이니까 온양이 가까워서 그 도자기가 공장이 그 도자기를 사진을 다 찍어야 돼. 이제 그 당시에는 카드로 만들잖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호텔 식당에 쫙 벌어진 걸 주문 받는 거야, 이제. 거기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 철저 한국이잖아? 근데 그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그냥 물건 들어오겠지, 그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도자기에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그 지역 사람들이 외국 걸 안 쓰고 내 걸 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경쟁을 갖춰야 한다. 이런 면이 또 하나야.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달라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두 번째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고? 전혀 다른 사회 경제가 될 것이다. 기업이 변화될 것이다. 왜? 정보 기반, IT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 갖춘다는 차원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업의 목적은 기업 그 자체와 기업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보다 한층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할 거지, 그치? 우리는 이해하잖아, 그치? 지금까지 기업의 목적은 뭐였어? 이윤 추구였거든. 이익 극대화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내가 스타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그때만이라도 경영학과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드러크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그랬거든.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는 많은 그 대학의 경영학 교수님들이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라는 소리를 잘 안 해. 이제는 드러크가 말한 것처럼 고객 창조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목적은 기업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보다 한층 더 달라질 것이다. 기업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빠른 속도로 진보될 것이다. 앞에서 이 두 번째 한 얘기를 다시 다시 하는 거야. 이 근본적인 변화 왜 그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드러크 이후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그지? 종업원에 대한 인식도 달리하고 있고 고객에 대한 인식도 달리하는 게 전부 기업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드러크는 현대 경영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중요한 거예요. 생산 활동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 활동 엄청 많아져. 생산 활동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야. 하지만 생산 분야의 고용 인력은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웃기잖아, 그치?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인원은 주는 거예요. 우린 다 이해하지, 그치? 절대적인 생산 노동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거야.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량은 엄청 늘어나는데 왜 생산 인력이 감소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의 향상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 지식근로자. 뭐라고? 지식근로자로 변했습니다. 지식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오토, IT 기업은 아니죠. 그 IT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안 하고 로봇화들이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진행된다는 거야, 그지? 그런 차원에서 엄청 거기다가 아까 말한 생산성 혁명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적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어들어.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50년 동안 농업 인구가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나 전체 노동력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모두 감소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발전과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농업국가인가라? 그지? 미국은 농업국가의 한편으로 산업국가이기도 하지만 IT 국가에 왜야? 지금 그 많은 농산물을 전부 어떻게 기계로 쥐어가지고 수출하잖아. 지금 중국에서 뭐 농담 안 받아주니 막 이렇게 하는데, 까딱도 안 하지만, 어떤 간에 그 이유가 뭐야? 지금 미국의 농민들의 노동력이 전체 몇 프로인지 알아? 한 10년 전에 4, 5%도 안 됐거든? 지금은 30%라니. 3%, 2, 3%밖에 안 됐잖아. 그래, 전체 농구의, 미국 전체 인구의 노동력이 2, 3%밖에 안 되는 그 농업 인구가 기계 농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장비를 통해서 농사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전체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초에 어떻게 해? 20세기 초에는 전체 노동력의 90%가 노동자였거든. 대부분 농부였거든. 대부분 육체근로자. 근데 그게 대부분 농부였단 말이야. 그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때 생각해보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발전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 공산품에 대한 구매력은 특히 건강관리 및 교육과 같은 지식에 기초한 재화와 비교해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이 앞으로 공산품을 구매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다른 것도 많고 그 뭐야? 건강 교육. 그러니까 드러크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옛날 사람이지만 가장 미래 산업이 뭐냐? 건강 분야와 교육 분야예요. 이게 지식 기초거든. 지식 기초는 건강 산업과 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 외에도 항공도 있고 뭐 해양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많은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강문과 교육 분야가 지식에 기반한다고 보고 엄청나게 확대되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입니다. 한국의 공산품에 대한 구매력은 50년 전 한국이 성장하기 시작한 무렵의 것과 비교해서 4분의 1도 미치지 못할 수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이제는 옛날에는 공산품 없어도 못 팔았지, 그지? 그냥 신발이니 뭐니 그냥 무조건 다 팔렸잖아, 그지? 만들 팔렸지. 그 구매력이 그게 전부 그게 뭔가 그만 다 썼어. 없을 때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푹 떨어지고 다른 거 뭐냐? 우리 지금 뭐해? 건강 관련 뭐 종합 종편에 이런 거 뭐 문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 네 번째가 뭐라고? 생산 활동은 늘지만 그 고용은 준다. 공산품 구매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지식 기반한 제품들은 서비스는 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라는 거예요. 드러크가 볼 때 그 당시에요. 다섯 번째. 지식 근로자는 모든 선진국의 노동력 가운데 이미 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단위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크가 왜 이런 걸 중시하지 이해가 안 돼. 이따 이제 일장에 이런 말 나오거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원자 폭탄이냐? 일본이 뭐 된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라고? 인구혁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구혁명이 양적 변화가 있고 질적 변화가 있는데 양적 변화 뭐야? 양적 변화 뭐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양적 변화지, 그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인구혁명의 질적 변화거든. 질적 변화가 뭐야? 과거에 미국만 가도 한국 가도 포스코이라는 소위 노가다,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의 한 40~50% 됐거든.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이, 서비스 노동자들이 한 30~40% 되고, 지금은 1~20%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식 노동자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지식 노동자들. 이 지식, 그러니까 육체 근로자가 지식 근로자로 바뀌는 이 사실을 어느 학자도 20세기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하잖아. 유독 드러크만 육체 노동자 비율이 확 줄고 지식 노동자 엄청나는데 이 사건이 20세기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드러크가 이런 말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드러크 프로페셔널 조건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혼자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식 근로자는 모든 선진국의 노동자는 이미 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집단이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력 가운데 급료 수준이 가장 높은 부류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든 산업이든 기업이든 간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한층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이제 그런 말 썼지만, 이제 우리 영상에도 그런 말 했지만, 지식 근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에는 근로자는 조직에 소속됐지. 갑질 누가 했어? 기업이 한 거야, 그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탁월한 능력 가진 지식 근로자는 기업이 놓치면 끝이야. 놓치면 끝이거든. 그래서 지식 노동자의 지식 근로자일 때 능력에 따라 그 조직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는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이게 경영이거든. 그 경영이야, 사실은. 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야? 지식 근로자잖아, 그지? 그거를 생산성 높이는 게 경영의 핵심인 거야. 그렇게 될 거란 얘기라는 거야. 자, 그렇게 5가지 말하고, 한국에 관한 도전을 하나, 특히 한국 안에서는 오직 한국에만 해당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이 확실하다는 거야. 정치 형태야 어떻게 되든 간에 북한의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고 재창조하는 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긴박하고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제 5가지 플러스 1 해서 6가지를 들어가 조심해서 예측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로 봐. 이 도전은 이 도전은 무슨 도전이야? 방금 북한과의 도전도 되지만 앞에 말한 5개의 도전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도전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어떤 도전보다도 경영자와 경영이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말이 되죠?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해결할 거 이렇게 말하겠잖아, 그지? 교육자들이 해결할 거, 뭐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될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 이 도전들, 앞에서 그런 5가지 도전, 그리고 북한의 통일 문제까지도 결국은 경영자와 경영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경영자와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매니지먼트란 말이 경영자 사람도 지칭하지만 경영이라는 말도 지칭하거든. 2가지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부는 기껏 도와줄 수 있을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 정치인들, 행정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야. 자칫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돕는가 아니라 거꾸로 방해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경영자와 경영만이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결책과 그 답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 경영자와 전문가들이 당면한 이 도전은 모두 현실입니다. 전문가들 당면이 도전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한국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내일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말에 공감을 해요? 이게 진짜 경영자와 경영의 도전 맞아? 지금 드러커는 새로운 사회, 지식사회, 4차 산업사회로서 생기는 어떤 도전이었어? 사회 경제가 엄청나게 변한다. 그 다음 기업이 변한다. 그지?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이 바뀐다. 생산 활동이 엄청 많아지만 생산 인구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공산물 구매력은 감소하지만 지식산업에 기초한 것들은 늘어난다.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 근로자들이 있고 그들의 생산성을 기업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경영과 경영자의 문제라는 거야. 자, 바라건대 이 책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당사자들이야. 특히 여러분이 경쟁력 갖춰야 돼. 여러분이 조직에서 또 경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안 그러나 프로페셔널로서 어떤 직업 속에서 그러거든. 이 사회를 이해해야 돼. 이미 현실로 다가온 도전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서 진정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라는 기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해돼요? 왜 경영자와 경영이 해결하는 중심이 된다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아까 그런 도전적인 5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기관이 뭐야? 오르겐이 뭐야? 매니지먼트거든. 매니지먼트는 기관도 되지만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경자와 경영이 그걸 해결될 중심이라는 거야. 왜? 기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책이 개인들, 한국의 경영자와 전문가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또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돼. 그리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것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뭔 소리야죠? 드러커는 사회 문제를 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개발되는 게 사회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 했어? 건물이 쓰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온갖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숨겨진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바로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거. 여러분이 질적으로 변화돼야 돼.
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물을 딱 볼 때 딱 보여야 돼. 아, 이게 이런 현상이지 하고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지식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개발해야 돼. 이 책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 책을 내가 누구보다도 제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어. 내가 벌써 이 책을 4번 하고 4번. 내 혼자 얼마나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 책 보라. 지금 이렇게 묶어놨잖아. 옛날 책이 떨어져가지고 집에 있어, 지금도 집에. 떨어져가지고 갈갈해가지고 그거 버리고 새로 묶은 거야. 새로 묶은 거야. 이게 안 묶으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어로 된 피터 드러크와 21세기 빌 1권은 개인, 프로페셔널에 초점을 맞춘 책이 되었습니다. 1차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 교육받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경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들은 50년 전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들이 부딪혔던 도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다르겠지, 그지? 자,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둬, 미국을 염두에 둔 거야. 지금 드러크가 지금 2000년도라고 보고, 50년대, 1950년도잖아. 50년대에 그들의 조부모가 부딪힌 문제가 전혀 다르지,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똑같다. 항상 그러지.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시간이 있으면 인간은 못할 게 없어. 시간이 있으면. 시간 때문에 다 못하는 거야. 지난 50년간 한국이 이룩한 것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일은 고도로 교육받은 성취 능력이 뛰어난 지식 근로자를 창출한 것인데, 아까 그랬지. 인적 자원을 직접 따라시킨 거예요. 내가 이 스타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질적 변화되면 나는 엄청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배창수가, 임진서 씨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한국을 이렇게 역사상 프랑스의 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영국의 7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3분의 1의 기간 25년 만에 최고의 전환을 만든 한국, 저력있지. 세계 최고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질적으로 변화된 인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회를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크가 바라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지.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을 준비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한국의 지식 근로자들, 경영자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 미래를 준비 학생들이 이 직면한 심대하고도 긴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유익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인들 아니야, 교육자들 아니라고, 사회 주도층들이 아니야.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인의 승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 당부를 하고. 만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알림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올라오는 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은 그 종 모양 있죠? 그 종 모양의 알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